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4월 12일 7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전산세무 2급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제 그 전산세무 2급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 부가치세 신고서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부속 서류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그리고 연말정산하는 우리 소득세 문제도 나오고, 그죠? 자, 전산회계 2급, 1급 참 편안하게 온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전산세무 2급부터는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서식들을 작성하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그렇게 학습을 좀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우리가 전산세무 2급을 마치고, 자, 우리가 전산세무 1급까지도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요.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제 목표는 4월, 그러니까 5월 초쯤, 5월 첫째 주 정도에 이제 전산세무 2급을 끝내고 이제 전산세무 1급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원활하게 전산세무 1급, 그러니까 법인 세무조정까지 서식을 건드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제가 중간고사 그 관련해 가지고 안내를 좀 주도록 할게요. 지금 학교 지침이 어떤 거냐면, 일단 대면 시험은 이제 불가하도록 자 지침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 시험으로 우리가 그 중간고사를 치르기가 상황이 녹록지 않지요. 자, 그래서 이 중간고사를 리포트로 조금 대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는 아직까지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 기말고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9일 우리 강의는 없는 거예요. 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자,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리포트 주제를 던져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재량평가 리포트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와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출 기한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요 제출 기한은 반드시 엄수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한 후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일단 다른 친구들보다 30%를 감점을 하고 그렇게 채점이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할게요. 자, 우선 재량평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이제 소득세법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는 이제 우리 법인세법 관련된 주제로, 만약에 비대면 시험이라면 법인세법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그 리포트를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재량평가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는 그 간이가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영세한 사업자들이나 또 조금 규모가 작은 우리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랑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이 간이가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간이가세 제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간이가세 제도의 개념, 그리고 범위, 그리고 적용 배제 업종, 그리고 이 간이가세 사업자의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신고와 납부는 어떤 절차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리포트에다가 조금 이렇게 자기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조금 많이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리포트를 평가할 때는 한 4단계나 5단계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계에 일률적인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받은 그 등급에 따른 점수에서 30%가 감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재량평가 리포트는 우리 5월 7일까지 한 주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5월 7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출석 과제물 제출하는 이메일로 그쪽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4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달 말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요. 자, 우리 소득세법에 보면 종합가세제도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런 소득들을 합쳐서 우리가 가세하는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실무에서도 적용되는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요. 자, 각 소득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데, 자, 그것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가, 그런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겠죠. 그런 범위, 그리고 이 소득의 수입 시기, 자, 그리고 이 소득의 가세 방법, 그래서 종합,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득을 묶어 가지고 종합가세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리포트에다가 상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티를 팍팍 보여주셔야지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그러니까 제가 등급을 매길 때, 우리 친구들이 요 정도 수준으로 리포트를 작성했구나라는 어떤 기준점이 나오겠죠. 그것을 중간 등급으로 매겨가지고 그 중간 중간 수준의 리포트보다 조금 더 잘생겼으면 조금 더 상위의 등급 점수를 주고, 그 중간 등급의 리포트보다 조금 못 작성했다 그러면 하위의 등급을 적용을 해서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 충분하게 리포트에 조금 담아 주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절대로 요 제출 기한을 넘기지 말고 기한 내에 제출을 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부탁을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밴드에다가. 그래서 밴드를 보고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메일 제목은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52명입니다. 52명. 근데 조회수가 30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지 않는다라는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기 초에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그때 제가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가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지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3학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그러니까 우리가 학기에 지금 반까지 왔잖아요. 자, 이제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자, 여러분들 수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산세무 2급부터는 수업을 충분히 좀 잘 들어서 합격하는 좀 공부를 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컨디션들을 좀 만들어 주기를 바랄게요. 아셨죠? 자, 기하로 제출은 30점 감점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전산세무 2급 실무능력 시험은요, 요렇게 배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덩어리를 본다면 총 한 3개의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회계 처리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이렇게 3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이제 회계 관리 쪽에서는요. 자, 일반 전표가 통상적으로 5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회계 처리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5문제,
그리고 결산하는 문제가 5문제. 그래서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배점은 4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지 반드시 그 전산세무 2급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회계 처리는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산세무 1급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일반 전표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전표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또 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산세무 이것까지는 굉장히 회계 처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다. 그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자, 첫 번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속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 요렇게 또 작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서 작성 또는 부속 서류의 작성은 각각 한 문제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죠? 회계 처리에 비하면 뭐 4.5배나 낮은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점수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6점 만점을 받아라 또는 부속 서류의 작성을 4점 만점을 받아라 라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4점 또는 2에서 3점 이런 점수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40점 이상 득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이론에서 이론 배점이 자 3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에서 최소 여러분들이 20점 정도는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계 처리 이렇게 40점 정도 들고 오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한 6점에서 7점, 그리고 우리 소득세를 보게 되면 작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자, 원천징수 뭐 급여자료 입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한 문제 나오는데 한 5점 정도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자, 큰 문제 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10점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깨끗하게 5점 10점을 맞아라고 하진 않아요. 자, 이 원천징수는 못하더라도 3점에서 4점. 자, 그리고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자, 6점에서 7점 정도를 맞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점에서 4점 더하고, 자, 그리고 6점에서 7점 더하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안정권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반드시 이론 그리고 회계 처리에서 많은 점수를 득해야지 전산세무 2급을 쉽게 조금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 배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어디에 많이 투입을 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부가치 신고서 또는 원천징수 이런 것들을 만점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푼다면 저도 100점 나온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00점 만점 수석을 목표로 하지 말고 조금 가볍게 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노력을 투입을 해서 자, 빠르게 자격증을 조금 취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자, 요 내용부터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요, 전산세무 2급 93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기출 문제를 풀이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무 능력 시험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책을 보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느낌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이런 정도 수준의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과서는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나로 상사고요. 해사 코드는 932번이고요. 자, 하나로 상사 932번. 자, 법인입니다. 자, 13기고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잘 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입력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그 회계 처리를 못하면 안 됩니다. 네, 이론에 어떤 한 7할 이상의 점수, 그리고 회계 처리 문제는 거의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됩니다. 자, 4월 1일이고요. 자,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읽으면서 차대변이 이렇게 쏙쏙 기억이 나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0만 원을 이체를 했네요. 그럼 보통예금이 30만 원이 감소를 했겠지요. 자, 그리고 거래처 직원입니다. 그리고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조사비를 보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 그죠? 접대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조원가로 가야 되냐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냐. 자,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고스란히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접대비 중에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아주면 되고요. 30만원. 자, 대변 보통예금이 30만원 감소.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합니다. 그죠? 자,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대요. 자, 그러면 또 차대변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5만원 감소해야 되겠죠. 자, 협회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협회비를 보고 자, 어떤 계정을 써야 될 것인가 연습을 한번 해본 친구들은 너무너무 쉽게 그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뚱맞지만 세금과 공가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정 단체에 지급하는 우리 일반 회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가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계정 과목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우리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난이도가 하에 속하는 회계 처리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4월 10일이고요. 자, 세금과 공가. 자, 일반적으로 이 세금과 공가는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에다가 제조원가로 넣으라고 문제에서 티를 팍팍 냅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판관비로 잡아주면 됩니다. 얼마죠? 5만원. 자, 그리고 현금 5만원.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5월 1일 공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자, 특정 차입금이다. 그죠? 이 특정 차입금은 우리가 자본화 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진짜 이자 비용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본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본화 할 것이냐? 자, 지금 공장 신축, 그러니까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년 3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정을 사용을 한다? 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정 과목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당좌 예금이 감소하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해결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을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얼마만큼인가요? 350만 원만큼이네요. 당좌 예금이 350만 원 감소하면서 그만큼 당좌 수표가 발행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차변 계정은 뭘로 할까요? 자본화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내년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이 또한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한번 회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풀 거예요. 그죠? 난이도가 이거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93회 우리 그 일반 전표 입력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것들만 나왔네요. 자, 5월 1일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당좌예금 이렇게 감소시켜주면 되겠다. 그죠? 좋아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액면가액 1억 원인 사채를 지금 사채를 할인 발행했네요. 자, 여러분들 사채. 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발행하죠? 자, 첫 번째. 자, 액면 발행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할인 발행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할증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액면 발행은 자, 어떤 상황인 거죠? 자,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든 자,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자,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제가 살짝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시장 이자율은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현재 가치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입니다. 자, 두 번째, 유효 이자율입니다. 유효 이자율도 시장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채 발행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요거까지 감안한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입니다. 자, 따라서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동일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시장 이자율과 그리고 자, 액면 이자율이 동일한 상태이면 우리는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면 그때는 할인 발행했다고 합니다. 자, 할증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작으면 할증 발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할인 발행했다고 했다. 그죠? 자, 할인 발행했으면 우리가 들어오는 계정이 하나 더 있다. 그죠? 그게 어떤 계정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등장을 하고요. 자, 할증 발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채를 발행을 했다. 자, 첫 번째 액면 발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자, 차변에 뭐 지금식으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보통 예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대변에 사채가 요렇게 발행이 될 겁니다. 결국 사채 발행 금액만큼 돈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할인 발행입니다. 자, 시중 이자율이 지금 액면 이자율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때 차변, 자, 돈이 들어오겠죠. 자,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발행가액보다 낮게 들어오겠다. 그죠? 그리고 자, 대변에 사채가 나오고요. 그리고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할증 발행이다.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이 더 들어오는데 발행가액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셨죠? 발행가액보다. 자, 대변에 사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받을 때 요 금액 합쳐서 돈을 받는 거고요.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을 차감하고 요거를 차감하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자, 지금 뭐 어떤 게 발행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자. 사채가 이렇게 있네요. 자, 사채 이게 액면가액입니다. 액면가액.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한번 할인 발행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장부가액은 4,8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사채가 이게 정기 2월이 되었었네요. 그러면 오케이. 자, 요거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서 어떻게 또 재무상태표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액면가액이 1억 원이래요. 5년 만기고 사채를 9,900만 원에 할인 발행했대요. 자,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9,900만 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사채 액면가액이 얼마라고요? 1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 그렇죠.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을 때는요. 실제로 이 100만 원을 더 지금 액면이자보다 더 할인해 가지고 9,900만 원에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을 때는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채를 1억 원에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싸게 100만 원 더 싸게 우리가 사채를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싸게 해주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의 금리 조건에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는요. 아셨죠?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요거 6월 5일입니다. 자, 차변 보통 예금이 9,900만 원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자, 대변에 사채를 1억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 5천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1억 5천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요 옆에 있는 금액이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한 장부 금액이 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를 초기 2월을 마감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지워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채가 어디죠? 부채, 사채. 자, 지워볼까요? 에이, 보자. 그리고 나서 자, 현금을 4,300을 빼야 되네요. 자, 그렇다면 207 이거 070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대차 차이가 없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더 자, 우리가 입력한 것만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사채 우리가 지금 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요게 사채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9,900만 원을. 요거는 사채의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액면가액. 자, 사채 용어를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사채의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고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사채의 발행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채의 발행 금액은요, 실제로 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온 돈, 맞았죠? 사채의 발행 금액은 회사에 들어온 돈을 의미하는 거고, 사채의 액면 금액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 겉면에 표시된 겉면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액면 가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이라고 묻는다면 사채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한 것, 자, 또는 사채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할인 발행 봤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억 원인 사채를 어떻게 해요? 자, 1억 100만 원의 할증 발행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할증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 처리되죠? 자, 보통 예금이 1억 100만 원, 이것을 우리는 사채의 발행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채는 얼마짜리라고요? 겉면에 표시된 게 1억 원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100만 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 1억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걸로 해결 처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예금에 1억 원이 들어오고, 자,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0만 원 잡아주고, 사채는 1억이다. 그죠? 자, 요것을 다시 한번 더 돌려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사채가 1억,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0만 원, 액면 금액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해서 장부 금액이 1억 1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 정도 수준의 난이도는요, 굉장히 합니다. 네, 굉장히 합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 사채는 우리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요 내용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수업을 조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만나요.